반갑습니다. K포커스의 손성복입니다. 최근에 제 후배들 중에 집을 처음 구하려고 하는 동생분들이 많이 찾아와가지고 이 계약에 대한 두려움이 조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 이야기를 좀 주제로 또 앞에 있는 PD님하고 이야기를 좀 주고받으면서 대화를 이어나갈까 합니다. 네, 사장님 혹시 알고 계신 이럴 때 전세를 살 때, 전세 매물을 알아볼 때 주의해야 된다. 또는 이런 전세 사기들이 요즘 유행하더라 라는 사례들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전세 사례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네요. 요즘 들어서 전세로 인한 사기 피해를 보고 계시는 우리 세입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는데요. 가장 많이 떠오르고 있는 사기는 신축 빌라 사기가 가장 많이 있는데요. 사기를 당하는 이유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렇게 형태가 이루어집니다. 집 주인은 약 10세대 정도를 신축으로 지어두고 분양을 합니다. 그리고 그 분양을 대행 업무를 맡은 대행사에서 이거를 받아다가 분양을 하는 건데, 집주인은 1억 5천의 원가를 들여서 2억 정도를 받고 싶어 해요. 한 세대당. 그런데 대행사는 이 집주인에게 한 세대당 2억 정도를 주고 그 이상 받는 거에 대해서는 본인이 수당으로 챙겨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대행사는 이걸 갖다가 광고를 이런 식으로 내죠. 매매는 2억 5천, 전세는 2억 4천에 이렇게 광고를 내놓습니다. 매매가 2억 5천, 전세가 2억 4천. 네, 이 정도 금액에 맞춰서 내놓는데, 이 동네의 시세, 신축 빌라의 시세를 보면은 이 정도 금액까지는 아닙니다. 평균적으로 약 2억 원 정도에 형성되어 있는 신축 빌라인데도 그보다 좀 더 비싸게 이렇게 매매가라든지 전세가를 광고를 하죠. 여기서 지금 사기가 벌써 나왔나요? 사기인 영역은 안 보이는데. 영역은 안 보일 수 있겠으나 소비자의 심리를 반영한 부분이 어떤 거냐면, 매매가는 비싸다라는 것이 확연히 눈에 보입니다. 2억 5천짜리 집이구나 라는 걸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판매되기가 좀 어렵겠죠. 근데 2억 4천이라는 전세가의 사람들은 많이 현혹되게 되어 있습니다. 신축 빌라고 좋은 거 같고. 그렇죠. 더군다나 2억 4천 정도의 내가 좀 비싸기는 하지만 시세보다는 내가 여기 조금 더 살다가 2년 후에는 그것 받고 더 좋은 데로 이사를 가면 되니까요. 그렇죠. 전세라는 걸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죠. 뭐 지금 그렇습니다. 당장 집값이 오른 것만큼을 혜택을 볼 수는 없지만 잘 이용만 하면 된다. 사용 가치니까 2억 4천 점은 나쁘지 않겠다. 여기까지도 아직 사기가 안 보이는데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좀 더 시작되는 것이 이 전세의 세입자를 구하기 위해서는 그 사이에 또 브로커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 브로커들은 보통 부동산 업자들이거나 보통 일반에서 사람들을 홍보를 조금 많이 데리고 오는 사람들인데, 이렇게 한 명의 계약을 성사시키면 이 가운데에 있던 광고하는 대행사 업체에서 한 세대당 1,000만 원씩 준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리베이트, R을 받는다고 하죠. 그렇게 브로커들이 데리고 온 전세 세입자 10명을 구해놓고 떠나고, 브로커들은 이 대행사는 1,000만 원의 비용을 주고 나머지 차액, 전세금으로 했을 때 2억 4천만 원이었죠. 근데 아까 처음에 있던 집주인은 2억 원을 원했어요. 그럼 남은 차익이 얼마가 생겼죠? 3천만 원이 생깁니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 더 추가가 되는 게, 세입자는 아무 걱정 없이 2년 동안 살게 되죠. 그러나 사는 동안에 이 원래 가지고 있던 집 주인은 이 집을 갖다가 명의 변경을 한번 하게 됩니다. 명의 변경이란 말이 매도죠? 그렇죠. 판단하는 거죠? 판매되게 되는데, 그 판매되는 사람 또한 대행사에서 이미 사람을 구해놓는 거죠. 이제 약간 사기 느낌이 나는 게 여러 그렇죠. 사람이 얽혀 있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배우를 한 명을 섭외해 놓은 건데, 그 배우는 보통 사회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회 초년생이거나 아니면 돈이 급한, 또 좀 많이 급한 분들 많이 있으시죠. 아니면 노숙자분들, 이런 분들을 이용해서 한 세대당 약 500만 원 정도, 10세대면 벌써 5천만 원을 먼저 선불로 주고 명의를 이 사람 앞으로 돌리게 됩니다. 집주인이 중간에 갑자기 바뀌었네요. 그렇죠. 근데 일반 살고 있는 세입자 입장에서는 등기를 떼볼 이유도 없고, 집주인이 바뀐다고 해서 세입자가 걱정해야 될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도, 왜냐면 임대차 계약이란 것은 주인과 무관하게 나의 권리니까, 유지가 되니까 살 수만 있으면 된다. 제가 제 기간 동안 만기가 될 때까지 잘 살고 나가면 되니까 뭐 주인이 바뀌었다 해서 당장 불이익은 없는 것 같긴 해요. 맞습니다. 그래서 아무 걱정 없이 살다가 이제 언제 나오냐면, 이제 이미 중간에 껴 있었던 대행사는 아까 들어갔던 비용들, 아까 브로커에게 1,000만 원,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배우로 앉아있는 사람에게 한 세대당 500, 그러면 1,500 빠지고 2억 4천에 2억 주고 지금 본인은 2,500. 2,500을 가지는 건데, 여기에서 중간에 뭐 들어가는 인건비,
뭐 취득로스에 몇 가지 들어간다 하더라도 500을 빼고 한 세당 2천 정도는 남습니다. 열세 되면 2억을 남기는 장사네요. 그렇죠. 그 짧은 시간에 한두 달 사이에 2억 정도를 남기고 사라지는 거죠. 자, 이제 2년이라는 기간이 지났습니다. 세입자는 평온하게 잘 살다가 이제 만기 기간이 다가오는 거죠. 이제 남은 사람은 브로커도 사라졌고 자에 있던 대행사 업체들도 사라졌습니다. 건축주도 이미 첫 주인이었던 분들도 떠났고요. 지죠. 남아있는 사람은 이제 배우로 지목했던 그 현재의 새로운 집주인과 집주인. 네. 그렇죠. 그 다음에 세입자만 남아있는 상태죠. 세입자는 이제 이사를 갈 준비를 합니다. 전세금을 돌려받아야겠죠. 그리고 집주인에게 연락을 취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이런 상황에서 연락이 잘 닿지가 않아요. 왜? 집주인은 관심이 없으니까 여기에. 그쵸? 그렇죠. 예, 그래서 연락이 닿지 않아서 내용 증명도 잘 만들어서 보내보고 했는데도 연락이 겨우 닿으면은 집주인은 이렇게 배짱을 튕깁니다. 나는 잘 모르겠다. 본인이 똑같은 세입자를 구하고 나가든 아니면 이 집을 팔든 마음대로 해라. 이런 식으로 배짱을 튀깁니다. 그럴 수 있는 이유는 애초에 처음부터 내가 이 집을 명의를 넘겨받을 때부터 나는 약간 인센티브로서 수고비를 받았을 뿐 이 집을 내가 돌려줘야 된다. 이 세입자들에게 채무를 갚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안 했겠죠.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많은 문제가 이제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세입자는 이제 막 열심히 2년 동안 모은 돈도 포함해가지고 더 새로운 집을 구하기도 하든가 아니면 연장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좀 복잡한 상황이 오는 거죠. 자, 이제, 세입자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자, 전세권을 설정을 했다 그러면은 임의경매를 통해서 이 집을 강제로 집행을 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확정일자를 받았거나 대항력을 발휘한다 그러면은 강제 경매를 통해서라도 이 집을 또 판매를 해서 또 취득을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문제점이 발생하는 게 뭐냐면 처음에 이 집을 계약할 때 시세보다 비싸게 샀습니까? 싸게 샀습니까? 비싸게 샀죠. 다른 데 비싸게 시세는 샀죠. 2억짜리인데 저희는 2억 4천에 들어갔죠. 그렇죠. 전세금 100% 돌려받을 줄 알고 내가 좀 시세보다는 비싸게 사더라도 나중에 돌려받으면 되니까라는 생각으로 이 집을 구매를 했었습니다. 근데 경매를 집행을 하게 되면 시세보다 오히려 높게 받을까요? 낮게 받을까요? 보통 한 80%, 70에서 80%를 받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경매에 따라서 조금은 차이등이 있을 수 있겠지만 시세보다는 월등히 낮은 금액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시세가 2억 정도에 잡혀있던 이 집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한 1억 5천에서 한 1억 7천 정도 미만으로 받았을 겁니다. 그러면 본인이 들어간 금액은 2억 4천인데 돌려받은 금액은 약 8천만 원 이상은 손해본 금액을 받게 되는 거죠. 이것도 경매가 진행이 돼서 낙찰가가 내가 돌려받을 수 있었다라는 가정이 생기면 가능한 거죠. 그렇습니다. 매우 엄청나게 긴 시간이 이미 지나버렸겠네요. 맞습니다. 인생에 그래서 차질이 생기고 결국에는 세입자 입장에서도 본인 집이 생겼지만 결국에 굉장히 비싼 값에 들어갔고 현재 시세는 그 금액보다는 현재 낮은 금액이 형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많은 물질적인 손해를 본 거죠. 그래서 이게 매년 여름 이사철마다 나오는 신축 빌라 사기에 관한 유형이거든요. 빌라뿐만 아니라요, 아파트에서도 이런 사기 형태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걸 많이 조심하셔야 되냐면은 시세보다 비싼 전세는 무조건 피하셔야 돼요. 근데 그게 애매한 게 집값이 비싸니까 아까 처음에 이들이 광고를 할 때 2억 5천짜리 집인데 우리가 2억 4천에 전세를 놓겠다. 그렇다면 이 시세라는 건 이 집에 해당되는 거니까 또 모르는 거 아닐까요? 그렇지만 사실은 이 주택 같은 경우에는요, 그 인근에 비슷한 형태의 집들을 여러 채를 확인을 좀 해보셔야 돼요. 최소한. 그렇습니다. 신축 빌라였고, 더군다나 그 일대에 있는 신축 빌라 또한 비슷한 금액이 형성되어 있던 건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여러 건들을 좀 비교 분석을 하셔가지고 가격에 대한 형성을 좀 맞춰서 들어가셔야 되고요. 더군다나 매매가 자체가 아까는 2억 5천 정도로 금액이 폭이 굉장히 컸었어요. 5천만 원이나 큰 금액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거기에 맞춰서 전세는 사실 처음에 이 사기범들은 매매에 팔 생각도 없었어요. 더군다나 다 전세에 세입자들만 끌어들일 목적으로 광고를 했었기 때문에 2억 5천이라는 앞에 매매가는 현혹된 그냥 어떻게 보면 광고성이었던 거죠. 우리가 백화점 같은 데 가면 지금 이 가격이 원래는 200만 원짜리 가방인데 150만 원으로 팔고 있다. 원래 가격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을 더 현혹하게 한다는 얘기시군요. 비슷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피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들이 좀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예방법 이런 거군요. 네, 뉴스에서도 많이 다루었고, 그 다음에 인터넷만 검색하셔도 많이 나오지만, 사실 실질적으로 내가 처음으로 이렇게 전세 계약을 할 때에는 많이 떨리실 거고, 많이 또 걱정도 되실 겁니다. 그래도 한 번 더 좀 집중해서 이 시간을 좀 여러분들이 잘 이 영상을 보신다 그러면 좀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아까 처음 말씀해 주셨던 시세를 좀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매매도 매매이지만 전세 같은 경우에는
매매가보다 높은 전세는 제가 무조건 피하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내가 추후에 이 집에 대해서 강제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일이 꼭 생길 수가 있던 거죠. 그랬을 경우에 시세보다 낮은 금액을 받을 확률이 크기 때문에 전세가를 보존받기 위해서는 당연히 매매가보다는 아까 말씀해 주셨던 한 20, 30% 정도 저렴한 금액이어야 맞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단계는 주변에 비슷한 것의 매매가를 먼저 확인한다. 맞습니다. 맞겠죠?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2억 5천의 매매가를 보고 새 빌라니까 그런가 보다라고 그냥 덮어놓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닐 수 있다. 주변에 있는 시세들이 전부 2억인데 왜 이 집만 2억 5천이야? 이걸 의심했어야 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전세 사기의 가장 큰 틀은 매매가보다 높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첫 번째는 시세 동향이 가장 먼저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인데요. 이 부분은 저도 좀 법률적 자문을 좀 구해서 확인을 좀 더 해봐야 되겠지만 요즘에는 유튜브라든지 어떤 영상에서도 많이 다루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부동산 계약을 작성할 때 특약사항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면밀하게 내가 권리를 받을 수 있는 내용들을 기재해서 받는 겁니다. 이 특약사항은 정확하게 이렇게 기재를 하셔야 됩니다. 혹시라도 내가 현재 계약하고 있는 그 기간 동안 현재 있는 임대인은 명의 변경이 있을 시에는 현재 있는 계약을 파기하고 전세금을 그대로 반환을 한다. 라는 조항을 작성해서 하는 경우에는 조금 더 내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고요. 사실 이 부분은 법률적 자문을 한 번 더 구해야 하지만 이런 계약 특약사항을 기재했을 경우에는 사기를 처음부터 칠 생각이면 이 부분에 있어서 계약이 조금 많이 어렵죠. 그러니까 지금 아까 우리의 가정 첫 번째 사례에서 나왔던 거는 주인 입장에서는 내가 지금 2년간 3년간 세입자를 잘 마련해서 집주인 임대인을 할 생각이 없고 빨리 새로운 사람을 찾아서 떠넘기고 도망가야 되는데 이런 특약사항이 온다면 매우 불편할 거다 뭐 이런 얘기시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부분들도 한 번 더 어필을 해서 작성하시게 되면 좀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가 더 있으면 이게 좀 더 가장 확실한 방법이고요. 이 방법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조금만 확인해 보시면 누구든지 다 가입을 할 수 있는 우리가 전세금 보증 보험입니다. 전세금 보증 보험을 전세금 보증 공사에서 운영을 하는데 이 보험 가입이 가장 확실한 내 권리의 보장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내가 전세금 설정한 금액 100% 다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꼭 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전세금 보증 보험. 맞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나의 전세금을 보증해 주겠다라는 일종의 보험인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단체가 정말 가볍지 않은 게 내가 가입하려고 하는 이 상황에 있어서 확인을 한번 검토를 거칩니다. 그래서 조금 사기 우려가 있거나 여기에서 시세보다 높은 전세금의 전세를 가입하려고 했었을 때에는 가입이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 대신에 이 물건에 대한 시세 확인을 해주는 거네요. 그렇죠. 한 번 더 검증을 거치는 단계죠. 여기에서 무사히 가입만 된다고 한다 그러면 전혀 문제도 없을 뿐더러 가입이 안 된다고 했었을 때는 조금 더 의심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가입이 안 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첫 번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는 어떤 걸 가입해서 내가 이 집 살려고 하는데 왜 보험 가입을 안 해주냐라고 지금 불쾌해할 게 아니라 네. 이 사람들이 날 위해서 걸러줬구나, 안 좋은 물건을 피하게 해줬구나라고 오히려 전문가를 믿는다 이런 느낌이었군요. 그렇습니다. 공단에서도 얼마나 많은 데이터가 쌓여 있겠습니까? 거기에서조차도 가입이 안 되는 곳이라 그러면은 분명히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꼭 가입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전세 사기를 조금 피할 수 있는 형태를 제가 조금 알아봤는데요. 이 사기 형태는 조금 더 다양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목적은 시세 확인하고 계약서 좀 더 확인하고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것. 이 세 가지만 유의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은 전세 사기로부터 안전할 수가 있습니다.